요새 카카오톡 선물하기 누르면 명품을 선물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픈런 서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역대급 실적 백화점 본격 전쟁은 올해부터. 백화점만 있나 이커머스도 명품으로 승부 본다. 에루샤 다 인상, 리셀러 웃는다, 리셀 불패 언제까지? 무신사에서 산 명품을 크림에서 팔았더니 짝퉁, 싸움부터.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명품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핫해졌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언더더시에서는 이 핫한 명품 산업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듣동러 분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듣동나 우량주 이지상. 기대주 최현수입니다. 와. 최근에 티셔츠 한 장 때문에 싸움이 번진 패션 플랫폼 두 업체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명품을 재판매하는 네이버의 크림과 무신사 간의 전쟁 같은 소송전인데요. 요거. 한 고객이 내놓은 티셔츠가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두고 되사는 입장에서 크림은 이게 가품이다 라고 하는 거고, 팔았던 무신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정품을 팔았다 라고 하면서 두 업체가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이제 리셀 마켓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내가 여기 산 게 진짜 진품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더 이번 이슈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집중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더더시 오늘은 흥미진진한 명품 산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명품 시장 정말 얼마나 늘었는지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지난해 2021년 명품 시장의 총 규모가 16조 원. 그리고 전 세계는 7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우리가 네. 이 명품 시장이 네네네. 오. 엄청 크죠. 생각보다 엄청 커서 놀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명품 중에 에루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매출들을 보면요, 작년에 매출만 해도 2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브랜드만 2조치가 네네네. 팔렸다,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지난해에는 이제 패션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됐던 한 해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하니까 면세 매출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2조 4천억 원 매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면세점 매출이 이 브랜드들이 되게 컸었는데 그거를 메꾸고도 또 다 합치면 2조였다. 그러니까 엄청 많긴 많네요. 근데 제가 봤던 뉴스 중에 또 눈여겨봤던 건 남성이 명품 소비를 확연히 늘렸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명품 소비 매출이 여성에 비해서 40% 더 늘었다. 뭐 이런 수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에도 이렇게 명품 시장이 활발해진 이유를 보복 소비다, 보복적으로 소비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대표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되게끔 했다. 그러니까 보복적으로 사람들이 막 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네. 그 매출 하나하나의 단가를 높여서 그래서 이익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근데 우리 막 샤넬이라고 하면 오픈런이다,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원래는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건 가격을 올려도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런 명품군의 이런 가격적 특성을 배불런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명품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는 숙명이 있대요, 명품 업계에서. 전 이 얘기도 되게 좀 신기하게 들렸는데, 명품 브랜드가 대중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면 더 이상 레어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올린다, 뭐 이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06년도쯤에는 버버리가 이 차 부족 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입어서 엄청 고생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왜요? 그때 나도 되게 유행템 막 사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버버리 모자 사셨었어요? 그 티셔츠 아,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거리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낮추게 되는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허들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명품 브랜드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서, 뭐 우리 브랜드를 입을 사람, 아닐 사람 막 이런 사람 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많이 팔고 싶은데 또 가닿기는 싫어, 막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한참 이 명품 브랜드들이 MZ
MZ세대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SNS도 활발히 하고 막 메타버스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또 좀 트렌드는 SNS를 좀 닫고 좀 거리를 두는 보테가 베네타라든지 발렌시아가 이런 브랜드들은 SNS 계정을 다 없애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품을 산다라고 하면 뭐 온라인 판매도 있고 리셀도 있고 드롭도 있고 뭐 직구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발란 트렌비 같은 우리 거래하는 패션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유니콘 기업 무신사나 아니면 네이버의 크림처럼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도 이 명품 거래 시장에 눈여겨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명품 시장의 그런 규모라던가 지위 같은 게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배가 방금 얘기한 트렌비나 발란 같은 곳에서 파는 명품 제품이랑 그리고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제품이랑 뭐 많게는 몇백, 뭐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게 진짜 똑같은 건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바로 이 핵심이 유통과 계약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유통 계약 구조. 기본적인 판매 방식은 공식 수입 업체가 직접 브랜드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면, 명품 플랫폼은 구매 대행, 오픈마켓, 그리고 병행 수입 등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들을 들여오는 건데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건을 들여오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고요. 최근 들어서 이 유통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은 또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리셀이 있잖아요. 사고 파는 거에 진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2030의 명품 소비에 있어서는 소장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봤다, 이 가치에 되게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보고 제 값에 되파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한 소비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레어템이면 레어템일수록, 리미티드 에디션이면 리미티드 에디션일수록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되팔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진품이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했었던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냐의 문제가 진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가품이면 이 플랫폼 자체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니까 두 업체가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 업체 모두 이게 왜 가품이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다 이게 왜 진품인지를 그 소송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를 눈여겨보면서도 온라인으로 명품 사도 괜찮은 건가? 라는 불안감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유럽의 1차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병행업체, 병행 파트너사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에 이렇게 가품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맘만 먹으면 이제 판매자가 껴넣을 수 있는, 장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마음을 먹은 판매자가 네. 생기면,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명품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품 시장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품이 진짜 정교해졌잖아요. 보증서도 다 시리얼 넘버까지 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알아보기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에서 모니터링 하겠다, 아니면 200% 보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고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대표 제품들이 딱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품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직접 명품 브랜드가 나서서 이게 가품이다 정품이다 판단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를 명품 브랜드가 해주면 공식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길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걸 해주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면, 나는 왜 명품이 갖고 싶었지? 나는 왜 명품을 가지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곰곰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사느냐라고 하면 소장 욕구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셀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는 명품의 개념도 제 마음속으로는 좀 넓어요. 꼭 에루샤만이 저한테는 명품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파타고니아도 명품이고 프라이탁도 명품이에요.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렇게 경업하고 대파는 일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 됐구나를 새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